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편도 좋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바쁘게 사느라 여행을 다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아주 큰일을 당할 뻔했답니다.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여행길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썰맘 라디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조금 일찍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 위였는데 화물차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어린 나이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아주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어 저희 부부는 아들도 둘을 낳아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만 어두운 밤길에 빗속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허무하게 남편을 잃고 말았네요. 한동안은 슬픔에 몸부림치며 식사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첫째와 젖도 못된 둘째를 생각하면 슬픔에 빠져 있을 겨를도 없었네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닥치는 대로 부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업만으로는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 역부족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인력업체를 통해 파출 부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잘 맞는 분을 만나 그곳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었죠. 그곳은 개포동에 있는 젊은 사업가 부부의 집이었어요. 한창 사업이 잘 되어 집안일엔 전혀 신경을 못 쓸 만큼 부부가 바빴는데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봐줄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니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도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0일이가 지난 아이라 많이 치먹어릴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제가 아이를 둘이나 낳아 키워봤잖아요. 그보다 사모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 낳고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바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크게 고생해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제가 삽을 끓여 놓을게요. 돌아오시면 늦더라도 꼭 드시고 주무세요. 집안일에 아이 돌보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제가 이모님을 정말 잘 만났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제 일인데요. 저야말로 사모님이 사정 많이 봐주시고 저희 애들도 예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아이는 걱정 말고 일 다녀오세요. 제가 딱 붙어서 잘 돌보고 있을게요. 솔직히 그 당시엔 월급이 적더라도 저와 아이들 밥 굶지 않고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방 한 칸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일을 했고요. 그런 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매번 월급을 더 챙겨주시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꼭 저희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먹자고 말씀해 주시며 마치 가족인 것처럼 저희를 대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답니다. 아이들끼리도 한 집에서 자라며 서로 친해져 나중에는 같이 등하교 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렇게 사장님 댁에서 일을 한 지 1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사모님 표정을 보니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모님, 저희 곧 미국으로 이민 가요. 갑작스러워서 놀라셨죠?
사실 아이 유학 보내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같이 가는 걸로 결정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네요. 가족들 전부 다 가는 건가요? 그럼 저희는 다시 못 보는 거예요? 네, 아쉽지만 그렇게 됐어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거 받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퇴직금이랍시고 준비했어요. 사모님은 제 앞으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밀어 건네주셨습니다. 들자마자 알겠더군요. 상당한 돈이 들어있다는 걸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오히려 사모님이랑 사장님 덕에 제가 여기서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일할 수 있었는걸요. 저한테는 두 분이 인생의 은인들이세요. 돈을 드리려면 제가 드려야지. 왜 사모님이 저를 주시나요? 이모님 아니었으면 저도 우리 애 이렇게 못 키웠어요. 미국행 결정나고 생각해보니 늘 일한다는 핑계로 엄마가 돼선 아이를 제대로 돌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이모님이 너무 아이를 잘 봐주셔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살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이 돈 꼭 받아주세요. 이 돈 받을 자격 있으세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자그마하게 식당 차릴 정도는 될 거예요. 이모님 음식 솜씨 좋으시잖아요. 식당 하시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사모님은 제게 떠넘기다시피 하여 억지로 돈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감사하고도 아쉬운 마음에 저는 분에 넘치는 퇴직금을 들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사장님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난 뒤 저는 사모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작게 식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앞에 위치한 백반집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는 인부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기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다행히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나중에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네요. 저는 정말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는 생활비에 월세에 애들 학비까지 벌어야 했으니까요. 점심 장사까지 마치고 잠깐 한숨 돌리면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으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가게로 와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양파를 까고 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면서 묻더라고요. 엄마, 반찬을 몰래 매일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 번에 많이 만들었다가 일주일씩 먹고 그러잖아요. 손님들은 돈 내고 드시는 건데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을 드셔야지. 그래야 엄마가 무친 나물 맛에 반해서 손님들이 또 와주시지 않겠어? 그럼 성난 건 제가 할게요. 엄마 어깨 아프잖아.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대야 가득 차 있는 봄동을 묻히기 시작했어요. 큰 아들은 무거운 식재료 박스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주며 손을 도왔고요. 착한 아들들이 도와준 덕에 저는 백반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무사히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나와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작은아들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자마자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특했네요. 앞으로도 이대로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데리고 온 예비며느리는 아담한 체구에 싹싹하고 어른에게 잘하는 아주 참한 아가씨였어요. 저는 예비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쩜 손맛이 이렇게 좋으세요? 반찬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도 반찬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설마
아무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영업 비밀인 건 아니죠? 아이고, 코딱지만한 가게에 영업 비밀 같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네가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줄 수 있지. 반찬이 입에 맞으면 많이 먹으렴. 집에 갈 때도 좀 싸가고. 아니에요. 어머님이 힘들게 만드신 건데 어떻게 그래요? 만드는 법 알려주시면 제가 가끔씩 와서 반찬 같이 만들면서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핑계로 맛있는 반찬 실컷 얻어먹고요. 작은 며느리는 싹싹하고 성격이 밝아서 시어머니인 저를 어려워만 하지 않고 마치 친정엄마인 것처럼 대해주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자주 놀러와서 저와 같이 꽃구경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둘째와의 사이도 좋아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아이들에게도 친구 같은 엄마였어요. 혼자서 아이 보는 게 힘들 텐데 힘든 내색도 않고 애들이 너무 이쁘다면서 늘 묻더라고요. 하준이, 하영이, 할머니 댁 왔으니까 인사부터 해야지. 아이고, 우리 손주들 왔어. 아우, 예쁜 내 강아지들. 이리 오렴, 한번 안아보자. 아, 어머님, 말도 마세요. 얘들이 이제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아침부터 할머니 보러 가자고 떼를 써서 아주 혼났어요. 그랬어? 그렇다고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이 늙은 할미가 뭐가 좋다고 그리 졸라댔어? 어머님이 애들한테 워낙 잘해주시잖아요.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어제는 애들이 할머니 젊었을 때 부잣집에서 일하면서 아빠 키운 이야기 들었다면서 할머니가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그러던걸요? 그땐 워낙 힘들고 막막해서 그랬지. 남의 집 파출부 일해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 이 부끄러운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럽다뇨. 어머님 진짜 멋지고 대단하신걸요? 저도 아이 둘 키워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던데 어머님은 혼자서 돈도 벌고 애들도 키우셨잖아요. 그 이도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는 이야기 자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머님처럼 강인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나 부끄럽게 제게 존경한다,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칭찬을 듣는 건 처음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내가 인복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돌이켜보면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개포동 사장님과 사모님부터 차별한 남편과 두 아들들, 그리고 작은 며느리까지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었네요. 그리고 3년 뒤 저에게는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도 혼기를 꽉 채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비며느리는 꽃집을 하던 아가씨였어요. 제 생일날 선물의 꽃을 주문하러 갔다가 첫눈에 반해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보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컸던데 바르고 예쁘게 잘 자란 것 같아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주 시집 보내고 나면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결혼하더라도 집에 자주 내려가라고 제가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애는 썼는데 다른 집처럼 여유 있게 키운 것은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비며느리의 할머니께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끝까지 손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비며느리는 웃으며 그런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엔 부족하더라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사임하는 거 하나하나 배우면 나도 금방 잘하게 될 거야. 아니, 며느라가 그게 무슨 소리냐? 같이 산다니? 아,
형준 씨랑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어요. 형준 씨가 자기까지 장가 가고 나면 어머님 혼자 집에 계셔야 하는데 그럼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같이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고요. 형준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시엠인데. 무슨 소리세요? 저는 오히려 너무 좋은걸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늘 엄마가 그랬기도 했고요. 결혼하면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잘못하면 혼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예비 며느리는 얼굴처럼 말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결국 큰아들내매는 결혼한 뒤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걱정하신 게 무색할 정도로 큰 며느리는 살림도 야무지게 잘했어요. 작은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아서 어쩌다 온 가족이 모일 때면 서로 자기가 부엌일을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놓고 싸우기도 했네요. 정말이지 저에게는 딸처럼 귀하고 예쁜 며느리들이었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큰 며느리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큰 며느리가 계속 꽃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저는 백반집도 닫고 손주들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먹고 아이를 보려니 몸은 힘들었지만 손주가 나날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요. 영원히 이대로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 같던 그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애미야, 무슨 일인데 그러니? 왜 울고 그래? 그이가 사고가 났대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깜짝 놀라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둘째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적대된 채소 박스를 옮기고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하고 트럭이 와서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빗길이라 차가 곧바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아들 위를 넘어가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허망한 기분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휘청이며 병원 복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남편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작은 아들까지 이렇게 보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입관 날에는 작은 아들을 붙잡고 펑펑 울며 오열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변을 당한 아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 남겨진 작은 며느리와 어린 손주들을 생각하니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작은 며느리는 장례식 이후에도 자주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에 붙이고 밥도 차려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고 고맙더군요. 그러다 문득 나보다 본인이 몇 배는 더 힘들 텐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애미야, 힘들 텐데 이제 무리해서 자주 안 와도 된다. 나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너도 네 살 길을 찾으렴. 너 아직 젊고 싱그러운 나이야. 떠난 사람은 있고 너도 네 인생을 살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 떠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이 집안의 시집원 이상 죽을 때까지 이 집 사람인 거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남편 없다고 어머님이랑 저 갑자기 남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도 엄마잖니.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 너는 안 겪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자, 이거 받아라.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돈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내밀자 작은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나 죽으면 아들들한테 똑같이 절반씩 나눠주려고 했던 건데 둘째가 갔으니 너한테 주는 거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이거 받고 앞으로는 나 찾아오지 마라. 새 출발하는데 나 같은 건 걸림돌만 될 거야. 저 이거 못 받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걸 받으라고 하세요.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어머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는데요. 저 이거 안 받고 더 자주 올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돈 받고 우리 지금처럼 계속 보자. 만약에 이거 안 받을 거면 나도 너 다시는 안 본다. 나랑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작정이면 받지 말고 가라. 제가 강하게 말하자 작은 며느리는 감사하다고 펑펑 울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작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옛날에 사모님께서 제게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작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더군요. 제가 준 종잣돈으로 작은 며느리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일이 바빠져서 예전만큼 자주 오진 못했지만 쉬는 날에는 꼭 손주들을 데리고서 예전과 다름없이 찾아오곤 했어요. 만나면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도 있었고 슬픔을 못 이기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작은 아들이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았네요. 한 번은 손주의 얼굴이 작은 아들의 얼굴과 점점 닮아가는 것을 보고 애달픈 마음에 혼자 방에 틀어박혀 종일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던 큰며느리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가 봐요. 한 번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제게 선물이라면서 안겨주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다 늙은 할망구 사진을 뭐하러 찍는다고 그러니? 아, 됐다. 꽃 선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까지가 꽃인지 통 모르겠는걸요? 어머, 어머님 어디 가셨지?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이상하다. 쟤는 주책스럽게 그게 무슨 말이니? 말이라도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웃는다. 어머, 꽃이 말을 하네? 어머님, 웃으시니까 더 고우시고 너무 예쁘세요. 제가 앞으로도 예쁜 꽃바구니 자주 선물해 드릴게요. 오늘처럼 웃어만 주세요. 웃어야 오래 산다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있어 주셔야죠. 저는 울적해했던 것도 있고 큰며느리의 애교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웃자 큰 손주도 합세해 제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줄게요. 과자 드세요. 초코 과자네? 이거 시우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아니야? 이거 할머니 막 줘도 돼? 네, 할머니 다 줄 거예요. 할머니 1등. 우와, 할머니 1등이야? 그럼 엄마 아빠 서운하시겠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큰 손주의 애교에 저는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은 허망하게 떠났지만 제 곁엔 여전히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운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것도요. 마음을 고쳐먹자 좋은 일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있던 빌라 부지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사업이 완료되려면 평균 8년이 넘게 걸린다던데 우리는 다행히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새로 아파트를 한 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재개발 소식을 듣더니
큰며느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동네 다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더라고요. 어머니, 앉은 자리에서 뭐 더 버신 거예요? 그러냐? 나는 평생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너네가 좋다면 좋은 거겠지. 당연히 좋은 일이죠. 어머니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열심히 사신 덕에 이런 좋은 일도 있는가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재개발 소식이 있고 나서부터 동네가 떠들썩하긴 했습니다. 듣자 하니 시세 차익이 6억이다 7억이다 하더라고요. 이때다 하고 집을 비싸게 팔려는 사람도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을 팔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잘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받으면 애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큰아들 내외가 쓰는 안방에서 부쩍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싸움이 과격해질 때면 큰 손주가 잠을 섭대서 무섭다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다가 나중엔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큰며느리에게 물어보았죠. 요즘 큰애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들 싸우고 그래? 혹시 싸우는 소리 들으셨어요? 죄송해요. 오해가 좀 있어서요. 오해? 무슨 오해가 있었길래 그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꽃집 분양이 좀 어려워졌어. 제가 생활비를 좀 갖다 썼는데 그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니, 꽃집이 그렇게 어려워? 네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근데 이상하다. 우리 형준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내가 오늘 불러다 한 소리 해야겠다. 장사하다 보면 여의치 않을 때도 있는 거지. 부부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해주면 어떡해? 아니에요. 그이한텐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거 알면 또 화내고 싸우게 될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큰며느리는 큰애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게까지 하더군요. 부부싸움에 제가 끼어들면 역효과가 날 거라면서요.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씩 큰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있었지만 일이 바쁘고 회식이 많아 그런가 보다 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큰며느리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들뜬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랑 여행 같이 안 가실래요? 여행? 아니, 갑자기 웬 여행이야?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평생 일만 하시고 요즘은 손주들 보시느라 남들 가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신 것 같아서요. 조만간 칠순이신데 제가 칠순 기념으로 칠순 여행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나야 좋지만 너 가게는 어쩌고 시호는 또 어쩌게? 사실 꽃집 분양이 너무 어려워져서 가게 정리했어요. 시호는 동수한테 맡기면 되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여행 가주세요. 네? 큰며느리가 애교를 부리며 매달리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더군요. 저는 알겠다 하고 못 이기는 척 큰며느리와 칠순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실은 아직까지 남들 다 타봤다는 비행기 한번 못 타본지라 며느리와 떠내는 여행이 꽤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해외여행에 대한 걸 검색해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며느리와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준비해서 공항에 도착하자 신세계가 펼쳐지더군요. 어찌나 사람이 많고 공항은 또 어쩜 그리 크고 넓은지. 정신없이 큰며느리를 따라 수속을 밟고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우리 자리니까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애기 아빠하고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출발할 때 연락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 어서 다녀오렴. 큰 며느리는 전화를 한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조금 늦게 탑승한 손님이 있는지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하지 않고 20분 정도 연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잠깐 전화를 하고 오겠다던 며느리가 2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안내방송이 나오고 비행기가 출발할 때가 다 되어서야 자리로 돌아오더군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큰애가 전화를 안 받지? 안 돼. 요즘 일이 바쁘다고 하더니 회의 중인가 봐요. 그래서 동서한테도 전화하고 아이 유치원에도 전화하고 하다 보니 콩마가 길어졌네요. 어머, 이제 출발하려나 봐요. 큰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행기가 움직이더니 곧 활주로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의 마음도 하늘에 붕 뜬 것처럼 들뜨기 시작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습니다. 목적지는 필리핀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아는 지인이 필리핀에서 오래 거주 중이라고 해서 그 댁에서 며칠 신세를 질 참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필리핀 여행 관련 정보를 훑으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멀미도 나지 않고 승무원들도 친절해서 4시간이나 되는 비행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내식도 입에 맞았고요. 어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눈 좀 붙이세요. 아유, 설레서 그런지 잠도 안 오네. 너는 어떠니? 피곤하진 않니? 전 어제 푹 자서 괜찮아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쉬고 계세요? 큰 며느리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비행기 통로 뒤쪽으로 사라지자마자 저 앞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놀라서 쳐다보니 기내식을 나눠두던 승무원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옆자리에 같이 타신 분이 며느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거 읽어보시고 이따 비행기 착륙하면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빨리 도망치세요. 꼭이요. 승무원은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갸우뚱하며 쪽지를 펴보았어요. 그런데 쪽지 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통로 끝에서 전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떤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지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 처리하는 범죄 조직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어르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어쩌고 하던데. 암튼 어르신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시면 무조건 도망쳐서 도움 요청하세요. 쪽지를 쥔 손이 달달 떨려왔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승무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없는 말을 이렇게까지 꾸며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큰 며느리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쪽지를 구겨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고 싶었지만 너무 놀라서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쉬우세요? 식은땀도 흘리시고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가? 비행기 탄다고 긴장을 좀 했더니. 잠시만 계세요. 승무원한테 담요 좀 갖다 달라고 할게요. 큰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들어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게 쪽지를 건네주었던 승무원이 담요를 들고 오더군요.
승무원은 저에게 며느리 몰래 눈짓을 보내왔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짧게 끄덕였네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살면서 가장 지옥 같은 30분이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필리핀 공항에 착륙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럼 짐가방을 찾고 있겠다며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허둥지둥 화장실로 뛰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급히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쩐 일인지 받지를 않더군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큰며느리가 찾으러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젊은 여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필리핀 사람인 것 같았어요. May I help you? What's the problem? 저는 더듬더듬 영어 단어를 늘어놓으며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평생을 험하게 일해온 터라 배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거든요. 이제 손주들도 있고 하니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어 작년부터 영어를 조금씩 공부해왔는데 이런 순간에 영어를 써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서툰 영어를 하며 휴대폰을 가리키자 여자는 탄성을 지르더니 흔쾌히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빌려주었어요. 저는 아들의 한국 번호를 눌러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제발 이 전화만큼은 받아주길 바라며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네요. Hello? This is Kim. 아들 엄마야. 아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니, 엄마가 왜 이 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이거 필리핀에서 올려온 건데. 당연히 전 거래처인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엄마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아?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이 전화도 필리핀에서 걸려온 거라 엄청 눈치 보면서 받은 거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집사람은요? 아들, 엄마 어떡하면 좋니?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여행 간다고 좋다고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세상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울고 있으니 큰아들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큰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혹시 노망난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걸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돌아온 아들의 반응은 몫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꾸몄다고요? 이 여편네를 진짜. 엄마 죄송해요. 집사람이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사실 그 사람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지 오래됐어요. 꽃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느니 마느니 계속 싸웠었는데 그만 정리하겠다고 해서 믿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열받아. 잡히기만 해봐라. 절대 가만 안 둬.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난 그것도 모르고. 어떡하면 좋니? 이제 곧 날 찾으러 올 텐데. 엄마, 일단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집사람한테 들키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가 계세요. 그럼 제가 제일 빠른 비행기 티켓 끊어서 바로 모시러 갈게요. 안전한 곳? 안전한 곳이 어디 있지? 대사관이요. 대사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대사관까지 가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을 빌려준 천사 같은 여자분께 땡큐 땡큐를 연말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히 화장실 밖으로 나섰어요. 큰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화물 인도장에서 짐가방을 찾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재빠르게 고막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멈춰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필리핀어라 알아듣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손짓 발짓을 하면서 겨우 대사관으로 향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사라진 걸 이제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사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30분쯤 달리자 택시가 멈추더군요. 미리 환전해준 지폐를 탈탈 털어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젠 진짜 살았다는 안도감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대사관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들과도 다시 연락이 무사히 닿았고 비행기에서 제게 쪽지를 건네주었던 승무원분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승무원분과 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대사관에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필리핀에는 갱단이 아주 많아요. 툭하면 한국 사람들 납치해서 돈 뜯어내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해치는 아주 극악무도한 무리들이요. 근데 제가 들어본 이름의 갱단을 말하면서 착수금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니 일이 틀어져도 한국으로 못 돌아올 거라고. 아파트는 이제 우리 거라고.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으면 애도 버리고 오빠한테 갈 거라고 그러던데요. 대화 내용이 너무 의심스럽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찝찝해서. 그래서 주제 넘은 줄 알면서도 그런 쪽지를 드린 거예요. 주제 넘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끔찍한 봉변을 당할 뻔했네요. 혹시 한국에 돌아가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대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제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돌아오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어르신. 지금이라도 그 모든 게 오해였다고 믿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그건 저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착하고 싹싹하던 내가 알던 그 며느리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망연자실해서 힘없이 앉아있는데 큰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네가 나를 걱정을 해? 왜? 내가 네 계획대로 제때 안 죽어줄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스러웠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나 해치고 파람남 그 남자랑 같이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니?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남자에 미쳐서 시어미를 해치고 하나뿐인 자식을 버릴 생각을 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왜요? 설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는 날 노망난 할망구로 몰아갈 작정이냐? 좋다. 그럼 내가 하나만 묻자. 너 필리핀에 잘한다는 진 이름이 뭐야?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주소 좀 불러봐라.
그건 왜 물어보세요? 말씀드려도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상관없으니 말을 해봐. 나는 들어봤자 모르더라도 너는 어딘지 알 거 아니냐. 네가 진짜로 여기 지인이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런다. 제가 집요하게 묻자 큰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더니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마닐라 어디쯤에 산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 저는 마지막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럼 돌아가는 항공편 내 티켓 번호 좀 알려다오. 네? 저 돌아가는 항공편이요? 아 그래. 네가 정상적인 애라면 돌아가는 항공편도 네 거 한 장 내 거 한 장, 두 장을 끊었을 거 아니니. 내가 너만 믿고 비행기표도 다 너한테 맡겼으니 물어보는 말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내 이름으로 예약된 티켓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큰 며느리의 입이 다물어지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애초에 저를 버릴 생각이었으니 제 이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따위는 끊지 않았던 거죠. 저는 기가 막혀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제일 빠른 항공편을 타고 큰아들이 대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사히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큰며느리가 먼저 돌아와 있더군요. 큰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다짜고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 뭐에 씌었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난 이젠 네가 무섭다. 언제는 엄마처럼 모시고 살겠다더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신랑에 옮길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어머님 명의로 된 재개발 입주권 반드시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꽃집담보로 돈을 몇 천이나 갖다 줬는데도 그걸로는 부족하다잖아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윤 증거들 남편한테 전부 다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그만. 넌 아주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큰애한테 벌써 다 들었다. 너 바람 피우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네가 그 남자한테 오빠 오빠 거리면서 토마하는 거 비행기 승무원이 다 듣고 나한테 말해줬어. 그게 어딜 봐서 협박이니 콩거지.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경찰에 신고할 테니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든지 법원에서 보든지 하자. 어머니,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잡혀가면 우리 시우는 어떡해요? 네? 언제부터 네가 아이 걱정을 했다고 그러냐? 애 떼어놓고 그 남자한테 달려갈 기회만 보고 있었으면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큰 며느리는 제게 매달려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소름이 끼쳐서 같은 집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지른 짓을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와 존속 유기로 조사까지 받았는데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살인교사하거나 유기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알아채고 도망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더군요. 다만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한 장만 끊은 것이나 승무원분의 증언이 있었기에 그나마 참작이 돼서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아들은 이혼소송을 준비했어요. 친정에 가 있던 큰며느리는 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저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시우야, 엄마 왔어. 문 좀 열어봐. 엄마? 문 밖에 있는 거 엄마야? 그래, 시우야. 엄마 왔어. 안에 아빠랑 할머니 계시지? 문 좀 열어줄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싫어. 엄마가 어떻게 우리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할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어차피 나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려고 있었잖아. 우리 가족 더는 귀찮게 굴지 말고 사라져. 손주는 씩씩대며 큰며느리에게 퍼부었어요. 자기 자식한테 문전박대를 당하니 큰며느리도 충격을 받았는지 더 소란을 피우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큰며느리 때문에 소동이 일었던 다음날 또 다른 손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작은 며느리였어요. 바깥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작은 이삿짐 트럭에 세간을 다 싣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아주버님께 이야기 다 들었어요. 너무 놀라고 많이 힘드셨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험한 일 겪으시고 건강 상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왔어요. 저 이제 오늘부터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려고요. 어때요? 어머님도 좋으시죠? 여기서 산다고? 나야 좋다만 큰애는 어쩌고. 아주버님이랑은 벌써 다 얘기됐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여기서 어머님 돌봐드리고 시우도 봐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던걸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예쁜 손주들 재롱보면서 편히 계세요. 저 짐 정리만 하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맛있게 밥상도 차려올게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그저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주들이 깨르르 웃는 소리,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밥냄새에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었던 큰며느리에게서 말도 못할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저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가족들이 옆에 있어 힘든 일을 겪고도 극복해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큰아들과 작은 며느리 그리고 손주 셋과 같이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을 마쳤습니다. 큰며느리는 본인이 저지른 못된 짓이 전부 반영되어서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육권도 빼앗겼고요. 다달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혼하면서 재산도 못 받고 바람피운 그 남자와도 헤어지게 됐는지 빈털털이라면서 벌써 몇 달째 양육비가 밀려 통장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가끔씩 저모르게 큰손주에게 연락은 하는 모양인데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손주가 싫다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합당한 법적 처벌은 얄팍하게 피해갔지만 자식에게까지 외면당하면서 사는 걸 보니 그거야말로 천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늙어서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믿었던 큰며느리에게 배신까지 당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힘을 내서 살아보려 합니다. 아직은 가슴속 상처보단 제 곁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가족의 사랑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힘으로 힘든 일 있더라도 잘 극복하셔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